안녕하십니까. 행정법 고학생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행정의 기본 원칙 중 우리 이제 실내 보호 원칙 우리 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전 시간에 대해서 실내 보호의 원칙과 관련돼서 개념을 우리가 잡았고, 여기에 대해서 실내 보호의 한계는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행정법의 법률적 가법의 원칙과의 관계에서 우리 양자 동일성이 우리가 통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판례는 이익형량설. 우리가 이제 법익에서 우리가 실익 그러죠. 요 실익과 법익의 차이. 실익이 어디가 크냐에 따라서 이익형량설에 따르고 있다는 것, 실내 보호의 한계에 대해서. 그럼 우리 관련 판례와 관련돼서는 우리 한번 보죠. 신뢰가 형성된 경우 취소 여부는 이행량으로서, 여기에서 이제 키워드는 이행량서로서 우리 이행량설이 득 판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정으로서 대순 진리해 토지 행질 변경 불화 사건과 관련돼서 이게 대표적인 이 신뢰가 형성되는데 이 형량설에 따라서 취소 여부에 대한 결정은 우리 판례는 이 형량설을 취하고 있다. 그러면 이번에 대해서 우리 보죠. 토지거래 허가를 한 후에 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한 환경예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내미콘 공장 입지 조정 명령은 실내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역시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환경을 침해당한 것과 거기에 대해서 실내보호원칙에 대해서 이걸 행량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역시 이 행량설을 취하고 있다. 자, 3번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 요건을 가져 허가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소업자의 난립 등 공익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실내보호원칙에 반한다. 그래서 실내보호원칙과 관련돼서 우리 세 가지 판례, 대표적인 판례들은 우리 판례들은 이 행량설을 취하고 있다는 거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실내보호의 존속보호와 보상보호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라는 걸 우리가 잡아줘야죠. 재산권의 보장이 원칙적으로 존속보장인 점을 고려할 때 기성법 상태의 존속보호가 원칙이 있지만, 기성이라는 것은 이미 조건이 성취된 걸 이미 기성법 상태죠. 존속보호가 힘든 경우는 보충적으로 보상보호를 통한 실내보호도 가능하다. 그러면 존속보호와 보상보호를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독일 행정절차법 48조 존속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예외적으로 보상보호를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존속보호, 보상보호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 단어 자체가. 지금 법이라는 것은 추상적이에요. 법이 추상적이라는 것은 은의 이야기지만 우리 개념 용어를 몰라서 그러게. 우리 이제 모든 것은 법은 공식에서 나온다. 공식이 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익숙해져야 돼. 그러면 익숙해지는 방법 뭐밖에 없습니까? 앉아라서나 리피트 반복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현장 강의에서 우리가 수업을 들을 때, 처음에 들을 때하고 두 번째 들을 때가 어떻게 이제 여론조사를 해본다면, 처음에 들을 때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두 번째 들을 때는 어떻다? 한 번 스치고 지나가니까 알겠다. 약간은 들린다. 세 번째 들리니까 이게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처음 들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모든 학문은 다음은 처음을 들을 때는 잘 모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앉아서 공부는 앉아서 하는 거예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뭘로 공부한다? 엉덩이로 공부한다는 걸 기억해 둬야 돼요. 주구장창 앉아서 여러 번 반복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 봐봐요. 존속보호와 보상보호. 처음 이제 두 번째 들을 때는 어때요? 좀 익숙하죠? 존속보호와 보상보호 세 번째 들을 때는 어때요? 더 익숙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존속보호와 보상보호를 한번 확인함으로써 신뢰보호원칙의 존속적인 측면에서 신뢰를 보호해 줄 건가, 여기에 대해서 신뢰를 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줄 건가, 전후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사정변경이야. 사정변경. 세상을 살다 보면 사회는 변하고 있죠. 그러면 사정 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그래서 우리가 법학에서는 우리 사정 변경의 원칙상, 그래서 법은 원칙이 있으면 A가 있어요. 그러면 원칙과 A 조항은 어떻게 반대는가? 이 원칙이라는 것은 보통 연으로 표현되고, 요 A 조건 증문은 뭘로 반대해요? 다만 이런 A거든. 다만 A적으로. 그러면 시험은 A적 측면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A라는 것은 한마디로 논리와 벗어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과 예의 부분을 정확하게 다루면서 이 예의 부분을 어떻게 암기할 건가, 이게 바로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빨리 합격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원칙은 철두철미하게 이해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예의적 정면은 철두철미하게 암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법에서 예의가 없다면 법원 절차, 사문화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사이가 뭐예요? 사이는 빠른데 법은 뒤따라가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뭘 이야기한다는 게 봐봐요. 자, 잔잔한 연못에 뭐가 있어요? 분수가 있죠. 왜 분수가 이쁘라고? 아니에요. 이쁘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 분수의 역할은 물 파고를 익혀먹어서 물을 썩지 말라고 우리가 한 거예요. 분수, 잔잔한 연못의 분수의 역할은 물이 고이는 것을 썩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파고를 익혀서 물의 흐름을 조장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법학에서 이 조항이 없다면 법이 사문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정 변경이라는 게 탄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령 변경 관련 법규나 법령 법규 명령 등이 변경된 경우 일반적으로 변경된 법률이 적용된다. 법령이 개정된 경우도 아직 완성되지 않고 계속 중인 사항에 적용되는 부진정 소급 일반적으로 인정되나 이미 완성된 사항에 적용되는 진정 소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법률이 개정된 경우도 예외적으로 개정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상대방의 이익을, 바로 여기죠. 상대방의 이익을 현재히 침해하는 경우에는 공익적 목적과 비교하여 신뢰보호 여부를 결정해줘야 된다는 게 바로 생각을 해보세요. 요걸 예외적으로 요 부분을 확인한다면 우리가 법 상식이 있다면 충분히 우리가 뭐예요? 문제를 우리가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예외적으로 자, 개정 법률을 적용한 뒤 상대방의 이익을 현재히 침해한다. 그러면 현재히 침해한다면 공익적 목적과 비교하여 신뢰보호 여부를 결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보호는 사정 변경의 의미가 또 한 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뢰보호 원칙과 대표적으로 이제 사정 변경.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또 하나 뭘 확인을 했죠? 사정 변경. 봐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존속보호와 보상보호. 그러니까 좀 익숙해져 있죠.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사정 변경. 더 익숙해질 할 겁니다. 공부는 생각해야 돼.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 들어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해독수가 중요하나 해독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회독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우리가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면서 있는 것, 그 사람이 진정한 챔피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관련 판례와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법률 등이 개정된 경우 개정 법률이 적용됨이 원칙이나 예외적인 경우에 침해받는 사익과 공익, 사익과 공익을 비교하여 사익이 크냐 공익이 크냐. 그래서 우리가 그 대표적으로 이 행량설이라는 게 있죠. 사익이 크냐 공익을. 그러면 사익과 공익을 적절하게 뭐예요? 같이 볼 건가, 이쪽을 볼 건가, 사익을 볼 건가, 그거는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되겠죠. 사익과 공익을 비교 형량하여 신뢰보호 원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정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 사퇴와 같은 불이익의 내용의 법령이 개정되어 적용되는 경우 부진정 소급의 인정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결론적 공익적 측면을 우리가 봤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가로 2번에 건축허가 신청 시 없었던 자연 녹지 안의 난개발 억제라는 규정이 추가되어 개정된 경우 난개발 억제라는 공익보다는 건축허가 거부로 일건 사익이 크지 않는 한 건축허가 거부는 정당하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신뢰보호원칙 공익과 사익이냐 공익이냐 이걸 적절하게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겠죠. 사익이라는 것은 개인의 이익이요, 공익은 자, 공공복리죠. 우리가 행정법의 대원리, 헌법의 대원리는 바로 이 문제에서 우리가 나오고 있다는 공공복리라는 거죠. 자, 우리 행정청에서 할 말이 없다면 공공복리에 따른다면 이런 의미가 나오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2번은 행정청의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이 그 자체에 정한 유효기간을 경과하거나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당연히 실효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익과 공익을 적절하게 비교 형량하는 것,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 헌법재판소와 관련돼서 가장 적절한 예를 들어놓고 있죠. 자, 그렇다면 행정계획을 폐지하고
자, 그다음에 행정 일반적으로 계획보장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계획 자체 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인정될 수 없다. 한편 정전의 행정계획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건축을 하였거나 하는 등의 경우가 문제되는 경우, 이 경우에서도 일반적으로 건축허가 등의 명시적 경위를 표명하지 아니므로 보호될 수는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역시 우리 공익사익을 적절하게 비교하는데 실내보호 원칙의 기준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관련 판례와 관련돼서 우리 두 개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행정청이 영도지역을 자연녹지구역으로 지정하였다가 그보다 규제가 엄한 보전녹지지역으로 결정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한 경우, 이거는 실내보호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 이거는 우리 자연녹지, 녹지와 관련돼서는 공익적 측면이 크다라는 거죠. 다음 두 번째, 정부장 시설의 도시계획을 청소년 수련시설로 변경한 경우 당초의 도시계획 결정만으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게 된다는 개념 표명을 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실내보호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요거 관련돼서 1번과 2번과 관련돼서 실내보호 원칙을 반하느냐 반하지 않느냐, 요거는 아까 대표적으로 공익이라는 거예요. 공익과 사익을 적절하게 비교한다는 게 실내보호 원칙의 판단이라는 것. 그래서 1번과 2번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착오 및 무효인 행정행위가 있어. 착오에 의한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므로 자, 착오에 의해서 행해진 행위와 다른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실내보호 원칙에 반하여 위반하게 될 것이다. 한편 무효인 행정행위의 법적 안정성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실내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무효가 뭘까요? 우리가 무효란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죠. 우리 민법 총칙을 잘하는 사람이 행정법을 잘하게 돼 있어요. 무효란 성립 요건은 갖췄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립 요건이 뭐냐? 그러면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착오 부분에 대해서는 뭐죠? 착오는 대표적으로 취소 사유가 되죠. 그러면 착오인 행정행위와 무효인 법률행위, 그러면 착오에 의한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이와무나 착오에 행해진 행위와 다른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실내보호 원칙에 반하여 위반하게 될 것이다.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에 대해서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이 문제되지만로 무효라는 것은 한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죠. 무효는 성립 요건은 갖췄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거거든. 그러면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 법적 안정성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실내보호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착오로 주민등록을 말소한 동사무소 직원이 직권 재등록에 의해서 신청인의 국적 이탈 신고를 거부한 경우 실내보호 원칙에 반하여 위법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에 공무원의 임용 결격 사유가 있어서 무효인 임용 처분에 대해서 상대방은 실내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결론적으로 무효죠. 한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거든. 거기에 대해서 무효에 대해서 실내보호 원칙을 적용한다면 이거는 무효에 대해서 국가가 편법으로서 국가가 무효에 대해서 조력하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래요. 반사의 질서, 민법 103조 반사의 질서 위반이야. 위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상대방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뭘까요? 자, 국가가 반사의 질서에 조력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민법 103조에 대해서 반사의 질서는 절대적 무효로서 불법 원인급여의 적용이 있거든. 그러면 상대방이 불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피해자가 상대방을 다시 요구할 수 없어요. 그럼 반사적 이유로서 상대방은 뭘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착오에 대해서는 일단 유효하니까 적용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무효에 대해서는 실내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러면 착오 및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 우리 관련 판례와 관련돼서 두 개를 꼭 확인을 둘 필요가 있어요. 자, 행정의 기본을 이뤄서 실권의 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실권이라는 것은 이를 실자죠. 자기 권리가 실효된다 해서 실효의 법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실권의 법리와 실효의 법리는 우리가 느끼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실권의 법리, 실효의 법리란 행정기관이 위법한 상태를 장기간 방치, 무긴 개인의 존속을 신뢰하게 된 경우
행정청은 사후에 그 위법성을 이유로 당의 행위를 취소, 처리할 수 없다는 법리를 말하오래 실권법리, 즉 실효의 법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실효의 법리와 실권의 법리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개념을 다시 잡아두시고, 자, 근거는 뭘까요? 이론적 근거는 바로 실권의 법리를 근거로, 즉 신의성실의 원칙을 두는 게나 신의성실. 권리라는 것은 신의에 맞게 성실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게 곧 신의성실의 원칙이에요. 그럼 법적 안정성과 신의책 모두에 두는 견해의 기대리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권리는 그래요. 신의성실의 원칙. 그러면 사회적 타당성을 근거로 하고 있느냐? 사회적 타당성을 근거로 하고 있느냐? 타당성, 판례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법적 안정성을 근거로 하고 있느냐? 법적 안정성을 근거로 하고 있느냐? 요 문제겠죠. 사회적 타당성. 우리가 이제 사회적 타당성, 우리 판례는 역시 법적 안정성에 치중하겠죠. 근데 요 법적 안정성에서 뭐예요? 판례가 이렇게 바뀔 때, 요게 이제 판례 이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회적 타당성, 즉 법적 안정성, 사회적 타당성, 그 신의성실의 원칙. 그러면 이론적 근거로서 실권 법리의 근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죠. 신의성실의 원칙을 두는 견해와 법적 안정성, 신임책 모두에 두는 견해의 대립이다. 여기에서 법적 근거는 그러면 뭐냐? 배정법상 이에 대해 명문 규정은 없다. 이제 명문 규정은 두고 있어요. 명문 규정이 없다 그러면 안 돼. 왜? 행정기본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저번에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라고. 왜? 우리 행정법을 우리가 기초 원리들을 통폐합한 게 바로 행정기본법이라는 게 우리 3월 30일도 공포 제정됨으로써 공포 근거를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념법상 명문 규정은 없다. 그러면 이제 일단 지문은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 그러나 1987년 행정절차법 예고안에 실권의 법리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었다. 독일 행정절차법 제84조에는 안 날로부터 1년,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취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독일 절차법에 따른 법적 근거, 그 근거를 하고 있지만 우리 행정법의 기본 원리로서 실권의 법리, 실효의 법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자, 적용 요건이야. 행정기관이 권한 행사를 해야 돼. 할 수 있을 것, 권한 행사를. 자, 비교관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었을 것. 그 다음에 비교적 장기간 위법한 상태를 방지할 것. 장기간 위법한 상태를 방치해야 되겠죠.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상대방이 위법 상태에 반하는 행정기관의 권한 불행사를 신뢰하였을 것. 그러면 우리 신뢰보면 실권의 법리, 실효의 법리와 관련돼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을 것, 장기간 위법한 상태를 방치하였을 것, 그 다음에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상대방이 위법 상태에 반하는 행정기관의 권한 불행사를 행사하였을 것. 근데 여기에 대해서 관련 판례를 우리가 보죠. 실권의 법리는 권리 행사가 가능할 때로부터 적용된다. 행정서사, 업무 절차, 업무 허가 후 20년이 다 되어 이를 반려하였다 하더라도 그 권한 행사 직전에 권한 행사가 가능하던 것을 알았다면 실권의 법리에 반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 이번에 택시 운전기사가 형사처벌 받은 후 3년 여가 지난 뒤 면허 취소를 한 것은 위법하죠. 실권의 법리가 적용이 된다라는 것. 과거에 1980년이라면 오래된 판례가 되겠네. 그래도 우리가 실권의 법리와 관련돼서 요거 자 2번과 관련돼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3번에 대해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후 1년 10개월이 지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더라도 실내보호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실권 법리 적용이 배제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자 실권의 법리와 관련돼서 실효의 법리와 관련해서 판례를 우리가 확인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내보호원칙 위반과의 효과는 어떻게 될 건가? 여기 한번 보죠. 자, 실내보호원칙은 행정법이 일반 원칙뿐만 아니라 실정법으로 효력을 가지므로 그에 위반한 행정정행위는 원칙으로 위법한 것이 된다. 위법성의 정도에 대해서 부여와 취소의 구별 기준이 중대 명백설에 따라 판단할 것이지만 대체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자는 행정정성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행정상 손해배상, 행정상 손실보상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행정체의 구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행정소송이라는 게 있고요. 행정소송, 행정쟁송법이 있죠. 뭐예요? 그게 행정심판법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 판례와 관련돼서 국방부 장관이 삼천 교육 피해 보상 약속을 어긴 경우 국가배상이 인정된다. 그래서 이거는 최근의 판례로서 신뢰보호 원칙의 위반의 효과라는 겁니다. 자, 행정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있는데, 신뢰보호 원칙이 행정의 법률적 급합성 원칙과 대립되는 경우 부자가 우선한다. 여기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익보호설이 이익행량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1번은 뭐예요? 틀린 지문이 되네. 부자가 우선하는 게 아니라 전자가 우선하겠죠. 자, 신뢰보호 원칙에 대해서 수립된 행정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다. 즉 사정 변경의 원칙에 제한이 있다고 그랬고, 3번의 신뢰보호 원칙에 의하더라도 합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다. 4번의 판례에 의한다면 자, 신뢰의 대상인 선행조치로서 행정적인 공적인 견해 판행에는 묵시적인 견해도 포함되고 묵시적 견해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부작위와는 달리 일정한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법률의 진정 소거표가 인정될 경우도 있다.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과 관련돼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문제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수와 판례에서는 무슨 행량수를 취하고 있다? 이 행량수를 취하고 있다므로써 예제 문제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6번째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신의성실의 원칙은 많이 들어봤죠.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되는 원칙이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제 신의칙이죠. 우리 민법 제2조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권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게 행사하다. 이항에 대해서 권리는 함부로 남용할 수 없다. 권리 남용의 금지의 원칙이 있죠. 자, 적용과 관련돼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원칙 위반.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예외적인 경우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적법한 건축 허가 신청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로 엄만한 회기를 위한 상당 기간을 부여한 후 결국은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이 법령이 개정되어 건축불허가사에 해당하여 현행법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거부한 경우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면 공권력 행사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약간 여기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적용에와 관련돼서 자, 두 번째 소멸시효의 주장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권리는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며 보호가치가 인정되지 않죠. 그런데 국가가 자신의 불법 행위의 결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것이 아닌지 문제될 수 있죠. 그래서 판례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거부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기도 하고 있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우리 신의성실에서 첫 번째 공권력 행사의 신의성실의 원칙의 위반은 어떻게 되고 소멸시효 주장의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건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당결부 검제 원칙과 부당결부 검제 원칙은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 의무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부당결부 검제의 원칙을 말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이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예컨대 자동차세를 완납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것, 보통 법규 위반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것, 하면 주택사업 계획 승인을 하면서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토지를 기부 채박하는 것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래서 부당
결부 검제 원칙, 우리가 7번째 행정법의 기본 원리로서 자 근거는 자 이론적 근거로서는 법치행정의 원칙, 자의검제의 원칙, 행정의 예측 가능성, 법적 안정성, 인권 존중 등을 둘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부당결부 검제 요건은 어떻게 될 건가? 공권력 형사가 있어야 되겠죠. 공권력 형사가 상대방의 반대급과 결부되어 있어야 되고요. 공권력 형사와 반대급부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없어야 돼. 관련성이 있다면 그때는 뭐예요? 부당결부가 가능하겠죠. 이 세 가지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적용 영역과 관련돼서 부당결부 검제 원칙은 어디에 적용 영역이냐? 행정이익 부관. 부관은 대표적으로 이제 조건과 기한이 있겠죠. 부관에 대해서. 자, 부관이 있고 공법상 계약, 새로운 의무 이행의 확보 수단 등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유용한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는 것. 부당결부 검제 원칙. 자, 이반의 국가로서 부당결부 검제 원칙은 헌법상 법치주의와 자의검제 원칙에 도출되는 것으로 이에 위반 행정 이한 이 법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부당결부 검제 원칙을 위반한 법률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위반한 행정행위는 역시 행정소송으로 다룰 수 있고 행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것. 자, 예제와 관련돼서 다음 중 부당결부 검제 위반한 여지가 가장 많은 것은 여기죠. 자, 부당결부 여지가 가장 많은 것은 불량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가진권 부과, 하인경 오염 물질의 초과 배출 업자에 대한 배출 부과의 부과, 위법 건축물에 대한 단전 단수, 이거는 부당결부 위반의 여지가 많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전염병자의 강제 격리 조치, 부당결부 원칙 위반되는 여부는 실질적으로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로서 위법 건축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와 같은 새로운 의무 이행 확보 수단으로 공급 고비 등의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위법 건축물의 단전 단수 조치에 대해서는 부당결부 원칙에 대해서 위반할 여지가 제일 크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